교육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미인합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셀럽 윤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크리에이터 장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공학계 요정 임지영입니다. 공식적으로 제가 차기 뗐고요. 반갑습니다. 네. 셀럽님. 네, 그러고 오늘 저희가 지금 소개 쭉 드렸는데 핵인싸님 결석하셨고요. 대신 귀한 손님을 저희가 모셨거든요. 너무너무 귀한 손님이죠. 아유, 그러니까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 손님을 자기소개를 부탁드릴까요?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뉴욕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인 정연지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제 닉네임을 정하진 못했고요. 이런 분위기인지 몰랐죠. 네. 똑쟁이? 똑쟁이 잘 어울린다. 똑쟁이 좋다. 네, 그럼 똑쟁이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박사과정 3년 차이고요. 잠깐 이렇게 방학을 맞이해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똑쟁이스럽죠? 그러니까. 아니, 사실 저희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저희가 시작이 스터디 모임이라는 걸 알고 계실 텐데, 사실 저희 스터디 모임 당시에 원년 멤버, 맞아요. 원년 멤버였어요. 지금 미국에서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이제 방학 때 잠깐 이제 짬내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냉큼 불렀습니다. 와, 근데 벌써 3년 차네요. 엊그제 간 것 같은데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미국에서 공부하는 재밌는 얘기들. 재밌는 얘기라고 해도 되는 거 맞죠? 왜요? 아, 우리만 재밌을 수도 있구나. 우리끼리 재밌으면 되죠. 지금 딱 간단하게 이제 이름하고 미국에서 공부한다 이 정도 얘기해 주셨는데 어디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얘기해 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뉴욕대학교에 스타인하츠라는 스쿨, 한국어로 치면 콜리지? 그런 사범대인데 스타인하츠가 Culture,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라서 되게 큰 단과대예요. 그래서 그 단과대 안에 있는 Educational Communication and Technology라는 프로그램에 지금 박사과정 3년 차로 있고요. 지금 저희 학과 안에 Learning Analytics Research Network라는 큰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연구원으로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쭉 교육공학을 학부와 석사 때 해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육공학 안에서 혹은 러닝 사이언스 안에서 지금 러닝 애널리틱스라는 세부 분야에 초점을 두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러닝 어널리틱스 언젠가는 불러서 누군가를 모셔서 맞아요.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아요. 이렇게 전문가를 또 네. 모시게 됩니다. 조 교수님을 모셔야 되나? 막 이랬는데. 아니 정말 사실 저희 쪽 그 인접 분야를 통틀어서 요즘 핫한 키워드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네, 분이잖아요. 학습 분석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닝 어널리틱스 하면 저게 뭐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저 그리고 궁금한 거 있어요. 물론 사실 저는 듣긴 했지만 네. 사람들이 궁금할 것 네, 같으니까 교육공학 하면 네. 보통 일반적으로 가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NIU를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뉴욕이 사실 그 교육공학의 메카는 원래는 아니었었잖아요. 네네네. 전통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NIU를 선택한 이유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저는 사실 교육공학을 학부 때 그리고 석사 때 하면서 교육공학이라는 학문이 정말 재미있지만 설계에서 멈추고 실제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한계점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실제적인 연구들 아니면 실제적인 학문을 직접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던 찰나에 어떻게 보면 제 초점이 교육공학이라기보단 러닝 사이언스 분야가 더 맞겠다라는 생각을 크게 하게 되었고요. 그동안 한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던 분들은 러닝 사이언스 분야라기보다 교육공학으로 많이 유학을 가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졸업하신 분들이 인스트럭셔널 디자인 프로그램을 졸업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거기서 1차로 방향을 틀었고 그다음에 러닝 사이언스 분야 안에서도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주로 대학 교육에서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고 또 처방을 설계하는 연구들을 주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인터뷰나 아니면 설문지 등의 자기보고식 데이터를 주로 다루면서 학습자의 경험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런 연구 방법의 한계점에 대해서 늘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뭐 그런 온라인 로그 데이터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온라인으로 그 기록하는 수많은 텍스트들을 내가 대량으로 조금 더 분석을 한다면 이런 설문지나 인터뷰와 함께 다 같이 다면적으로 분석을 해서 좀 더 학습 경험을 더 제대로 분석을 하고 이에 맞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생각들이 주를 이루면서 이런 분야를 연구하는 분들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사실 NIU를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의 역할이 되게 컸는데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한 거죠. 저는 사실 학과를 본 게 아니라 저희 지도 교수님의 연구들과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들, 걸어오신 그런 연구 방향들을 보고 이 연구들은 정말 재미있다. 나도 이 연구들의 한 조각이 되고 싶다. 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시적이었어. 네네. 그래서 사실 지도 교수님의 연구들을 지금까지 봤을 때 저와 연구핏이 거의 100% 일치할 정도로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흥미있었고 사실 지원을 NIU만 한 건 아니었고요. 다른 학교들도 여러 군데를 했었는데 NIU에서 합격 소식이 왔을 때 다른 곳을 이제 다 그냥 마음을 버리고 접었어요? 네, 이곳을 가야겠다 하는 그런 연구에 대한 매력이 되게 컸던 학교인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운이 좋게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도 제가 학교에 입학하기 2년 전에 오셨거든요. 다른 3분의 교수님과 함께 오셨는데 그러고 이제 2분을 더 뽑았어요. 그래서 엄청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졌고 제가 아까 그 NIU Learn이라고 불리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연구소가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원년 멤버, 원년 그냥 연구원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기대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너무 재밌어서 들어간 학교 그리고 교수님 랩실이 굉장히 많이 커져서 지금 되게 운이 좋았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 얘기네요. 아니 사실 이 분야 자체도 지금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고 그리고 그 성장하고 있는 분야에서 되게 열심히 하는 교수님을 보고 이제 갔는데 거기 성장하는 거에 같이 또 힘을 보태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특합니다. 내가 기특해도 돼? 내가 기특해도 돼? 그리고 또 저희도 운이 좋게 처음에는 우리 그냥 연지 불러가지고 무슨 공부하는지 들어볼까 했는데 저희도 운이 좋게 이렇게 학습 분석학을 다루게 됐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근데 사실 학습 분석학에 또 깊이 들어가면 또 사실 우리가 진짜 할 얘기가 많은데 요번 에피에서는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가볍게 어떻게 살고 있나 이런 얘기도 좀 들어보면 좋을 그럽시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그런 얘기들도 또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아마 저희 청취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뉴욕에서 대학원 생활을 이 얘기도 듣고 싶지 않아요? 너무 촌스럽지만 노래 부르고 싶어지죠. 그 노래. 아유, 그 노래 뭐예요? 아니 넘어갑시다. 한번 불러보세요. 아니 뭐예요? 몰라요. 아니 몰라요. 진짜 모르겠어서. 아니야. 그냥. 왜 그래? 그만 넘어가요. 제목만. 뉴욕? 몰라. 뉴욕. 그럼 홀리데이 아무도 안 불렀어. 내가 불렀어.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래서 뉴욕에서의 대학원 생활은 어떤가요? 이게 학문적인 부분과 생활적인 부분을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학문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정말 운이 좋게 정말 커가는 연구소에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한 학교 내에 러닝 애널리틱스 전문가인 교수님들이 보통 한 분, 2분 정도가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한 4분 정도가 계시고 저희 지도 교수님을 포함해서 2분은 그 러닝 애널리틱스 학회라고 해야 할까요? 학회 장분들 중에 한 분들이세요. 그래서 옆에서 그냥 학계를 이끌어가는 분들과 함께 일한다는 거가 정말 좋고 또 저희 학교에 이렇게 지금 큰 거장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우연히 뉴욕을 들리신 수많은 학자분들이 중간중간 들리세요. 그러다 보면 뉴욕은 여행으로도 많이 오고 뭐 비즈니스 트립도 많이 오고 그래서 정말 오가면서 그냥 책에 있어야 되는 분들을 되게 많이 뵀던 것 같아요. 그런 교수님들뿐만이 아니라 뭐 박사과정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석사과정생들도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들을 우연히 만날 기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뉴욕에서 제가 있는 동안 학술 대회가 정말 많이 열렸었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딘가를 한번 학회를 참석차 간다는 게 정말 큰일인데 좀 운이 좋게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네, 좋은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학술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학술적인 부분은 제가 정말 만족하고요. 단순히 뉴욕이 좋다, 뭐 뉴욕이 주는 기회다라기보다는 그냥 제가 있는 지금 이 학과 커뮤니티가 너무 사람들도 좋고 연구들도 좋고 그래서 되게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네, 생활인데 생활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뉴욕은 정말 비싼 곳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예전만큼 뉴욕이 더럽진 않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건 맞지만 어느 정도 더러운 건 맞지만 최근에 낡은 그런 아파트들을 다 부시고 건물들을 이런 말 써도 되나요? 네네. 네, 건물들을 욕도 그래요. 철거하고 그런가요? 네, 철거하고 뭐 새로 정말 많이 짓고 있어요. 초고층 아파트들이 한두 건물이 아니라 정말 막 한 10건물들이 이렇게 들어오고 아마 최근에 이런 허드슨 야드라고 이렇게 약간 허니비 같은 모양, 꿀벌 모양처럼 지은 되게 신기한 건축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진으로 봤습니다. 네. 그쪽 부분, 그쪽 지역이 이제 다 정말 다 새로 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렌트비가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유학생들은 너무 좋은 아파트 필요 없고 그냥 적당히 살 수 있는 그런 오래된 아파트여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그런 곳들이면 되는데 약간 선택지가 점점 사라지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파트에 비싸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그런 워크업 아파트에 위층 아래층 소음을 감안하고 살거나 이러다 보니까 조금 힘든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렌트비는 뭐 매해 오르니까 뭐 한국도 요새 많이 올라서 뭐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한국이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쵸. 비싸긴 비싸죠. 하죠. 음식도 비싸죠. 그렇고. 네, 그런 점들이 사실 제 월급에 거의 절반이 그냥 집값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활적인 데서 오는 게 좀 크고 근데 제가 친구들이랑도 얘기를 하는 건데 여자 혼자 살아가기에는 사실 괜찮아요. 제가 학교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데는 걱정이 없는데 이게 만약에 제가 뭐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아이가 있거나 그랬으면 정말 이건 다른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 살기 힘들 것 같고 특히 아이를 키우기에는 너무 척박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여자 혼자 살아가기에는 뭐 맛있는 음식들이 너무 많고 또 카페들도 많고 사실 뉴욕이 비싼 음식점들도 많지만 학생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가격대에 맛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NYU 쪽은 아무래도 주변에 맛집들이 되게 많아요. 좀 저렴한 맛집들이 많아서 네, 저는 그냥 먹을 거 다 먹고 재밌게 한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좀 버티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뭐 다른 도시에 비하면 당연히 비싸서 저는 저축은 생각을 안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지역 사시는 분들은 특히 캠퍼스타운 근처에 사는 친구들은 이런 박사과정 유학생들은 뭐 돈이 남는다. 월세를 내고 자동차 파킹 피를 내고 해도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일단 저는 그러지 못하고 있고요. 네, 뭐 장단점이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서울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삶이 너무 익숙해요. 뉴욕에서의 삶이 뭐 지하철을 타고 뭐 출퇴근을 뚜벅이로 살고 이런 게 너무 익숙한데 제가 만약에 조금 더 첫 시작을 다른 곳에서 했다면 아마 뉴욕에서의 삶이 되게 버겁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재밌네요. 아주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몰입해서 들었어요. 아니 저는 뉴욕에는 다 비싼 맛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그 대학원이 지금 3년 이제 다니면서 굉장히 커졌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소속된 그 랩에는 대략 학생들은 몇 명 정도 있어요? 저희가 그 연구소에 지금 총 4분 정도의 3분의 코어 멤버 교수님들이 계시고 또 이제 코어가 아닌 다른 교수님들까지 하면 교수님들만 한 10분? 한 엄청 8분 크다. 정도 계신 것 같고요. 한 8분에서 10분 정도 계시고 그러니까 총 교수님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 것 같고 박사과정생들은 다 합치면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박사 과정생에 비해서 교수진이 진짜 많은 거네요? 네, 저희가 제가 나중에 다음 에피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지금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게 NYU 내에 있는 각 단과대들에서
학습 분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NYU의 스턴 비즈니스 스쿨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수업을 하는 어떤 교수님께서 나는 학생들이 내 수업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좀 알고 싶다. 특히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는 내가 학생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모른다 하는 그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그러면 저희 이제 팀에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연구를 할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피드백을 줄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엮여 있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NYU 같은 경우가 저희끼리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되게 유럽연합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NYU 자체가 유럽연합이라는 큰 하나의 그런 주체라면 각각의 단과대가 너무 하나의 나라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뭐 지금 한국도 그렇지만 보통 미국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가 학교 측에서 딱 한 개가 크게 있잖아요. 근데 NYU는 각 단과대별로 있고 또 그런 IT 부서가 원래 크게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크게 하나가 있어요. 근데 또 단과대별로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커뮤니케이션 문제라든가 그런 역할 문제가 되게 말이 많아요. 네, 시스템이 한국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네. 한국은 보통 그렇게 따로 있는 건 거의 의대 정도만 약간 좀 따로 그쵸, 있고. 의대나 공대 이 정도 그쵸, 따로 그쵸. 있는 정도? NIU도 미국 내에서도 좀 특이한 학교에 속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 각 스쿨이 너무 컸고 그 스쿨들을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NIU는 분교, 그러니까 학교가 되게 여러 네네네. 개로 흩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를 막 이렇게 돌아다니거나 하지는 않죠. 그게 제 삶과 또 삶의 질과 또 연관되는 부분인데 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저도 사실 NIU 이렇게 위치를 보시면 워싱턴 스퀘어 파크라는 맨하탄의 이쪽 조금 남부 쪽에 있는 지역에 이제 흩어져서 캠퍼스가 있어요. 건물마다 흩어져서. 근데 보통 그래도 비슷하게 있거든요. 유니온 스퀘어 쪽에도 하나 네네, 있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유니온 스퀘어에도 최근에 좀 몇 개가 옮겼고 네. 그래서 한 14번가부터 특히 그 워싱턴 스퀘어 파크 근처로 많고 또 병원,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또 23번가 이쪽 동쪽에 막 있고 좀 흩어져 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다운타운 브루클린으로 건물을 옮겼어요. 근데 브루클린으로 옮겼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음. 다운타운 브루클린에 되게 테크 관련 회사들이나 정부 기관들이 되게 많이 옮겼어요. 그래서 저희도 NIU에서 건물 하나를 다 NIU 그런 단과대로 해서 유명한 스쿨은 뭐 NIU의 ITP라고 TC에 있는 되게 유명한 예술과가 있는데 그 과도 지금 저희 층 밑에로 옮겼고요. 네, 지금 많이 다운타운 브루클린으로 옮겨서 네, 많이 ht어져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맨하탄 갔다가 어떨 때는 브루클린 갔다가 사실 두 거리가 한 지하철로 20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멀진 않지만 귀찮죠. 귀찮죠. 네, 그래서 뭐 어떨 때는 워싱턴 스퀘어 파크 갔다가 또 어떨 때는 브루클린 갔다가 또 미팅도 가끔씩 해프닝이 일어나는 게 브루클린에서 만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네, 저 워파에 있는 연구실에서 만나고 저희가 연구실이 2개가 있어요. 나눠져서. 그래서 그런 좀 힘든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비화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말씀하신 대로 NIU는 건물이 흩어져 있고 뉴욕의 땅값은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자리 하나를 차지하는 게 되게 많은 의사결정과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내년에 워싱턴 스퀘어 파크에 연구실을 몇 개까지 확보할 수 있느냐. 오피스 자리를 몇 개를 할 수 진짜 있느냐. 말 그대로 네. 자리 싸움이구나. 네, 그런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그 연구실 자리 싸움은 네. 학교마다 다 있더라고요. 모든 학교들이 다 그 좀 교수님의 파워에 따라서 맞아요. 그 연구실의 위치가 얼마나 햇살이 많이 들어오는지 얼마나 창이 큰지부터 시작해서 뭐 네. 넓기, 크기, 쾌적함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선정이 다 약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이미 연구실이 있고 공간이 있고 그 안에서 어떤 좋은 곳을 찾느냐의 문제와 연구실을 가질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더 나뉘게 처절하다. 약간 그래도 어쨌든 그 똑쟁이 연지님이
들어간 그 학과 자체는 이제 네. 과도 진짜 많이 커지고 네, 맞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학과 자체에서 생기는 내부적인 파워 같은 것들이 사실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교수가 뭐 어떤 연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따지 않는다고 해서 뭐 교수가 잘린다든지 이런 일들은 사실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펀딩 유치를 제대로 못하면 되게 자연스럽게 교수가 대학에서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제가 물론 아직 박사과정생이고 제가 직접 그랜트를 따는데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 테뉴어를 받는 데 있어서 정말 큰 그런 펀딩을 얼마나 따내느냐에 따라 테뉴어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런 그랜트 펀딩은 정말 큰 문제예요. 저희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미 테뉴어를 받고 NIU에 오셨고 잘 이렇게 계신데도 늘 펀딩을 따야 되고 그랜트를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세요. 사실 미국도 뭐 어느 학교나 그럴 거예요. 저희도 되게 신기한 건 교수님들이 되게 펀딩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팀플하듯이 그랜트 프로포저를 써요. 교수님들이 1차로 쓰시면 다른 교수님들이 그거를 피드백을 주시고 좀 연차가 있으신 분들 특히 그런 그랜트 프로포저 심사를 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수업들 중에 그랜트 프로포저 라이팅이라는 그런 수업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 미국 사회는 이 펀딩을 받는 거가 진짜 큰 이슈고 이거 못 네. 받으면은 연구실이 진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사실 저는 MIT 미디어 랩에 되게 팔로우하고 있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던 그룹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박사 연구원들이 지금 그 레즈닉 교수님 계시는 연구실로 많이 이동하고 왜냐면 연구실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학생들도 다 흩어져가지고 다른 그쵸. 연구실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읽었던 책에서 그 미국에서 그 펀딩을 못 받으면 교수가 어떻게 되는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이게 그런 맞아요. 뒷얘기를 담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거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되게 제가 드릴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정말 중요한 게 사실 펀딩을 얼마를 따냐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것도 달라지고 또 이제 사실 연구라는 게 박사과정생들이 필요해요. 학과에서 아무래도 뭐 퍼블리케이션을 내고 또 실제 연구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데 그거를 사실 그런 인력을 얼마나 많이 구할 수 있냐도 펀딩에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펀딩 자체가 정말 큰 의미고 또 두 번째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새로 두 분의 교수님을 작년에 임용을 했는데 그 과정을 제가 다 이렇게 참여를 해서 볼 수가 있었거든요. 학생으로서. 네, 그렇게 크게 참여한 건 아니고. 근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게 후보자가 임용이 됐을 때 어떤 시너지를 내서 어떤 그랜트를 따낼 수 있을지가 되게 하나의 큰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후보자가 어떤 연구를 해왔고 얼마나 연구를 잘하고 뿐만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서 펀딩을 얼마나 같이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교수님들과 따낼 수 있을지 또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펀딩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공계가 아닌 한 인문 계열이나 그런 사회과학 계열 쪽에서는 기업과 연계하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잖아요. 근데 주로 그런 펀딩의 출처가 어느 크게 세 부류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 그 정부기관 NSF 저희 같은 경우 내셔널 사이언스 파운데이션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리고 가장 크고 가장 되기도 힘들고 그래서 보통 1차의 목표는 NSF 펀딩을 따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기업 중에 정말 그냥 후원 목적으로 펀딩을 주는 곳들이 있어요. 게이츠 파운데이션이나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 곳들을 이제 두 번째로 보통 지원을 하시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실제로 이득을 보는 같이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기업들에서 펀딩을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희과 같은 경우는 CS 분야에 있는 HCI 같은 분야들은 정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그런 실제 기업들과 당연히 협업을 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 같아요.
잠깐 메모로 그 HCI랑 네, 죄송해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이라 가지고 인간과 컴퓨터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그리고 또 CS라고 계속 얘기를 하셨는데 아니요. 이게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듣는데 그러니까. 이제 듣는 분들은 가끔 좀 뭔지 궁금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CS가 뭔지 말씀 안 드렸어요. 컴퓨터 사이언스입니다. 컴퓨터 과학. 네. 네, 우리나라에서는 컴퓨터 과학. 저번에 저희 말했었던 그 왜 컴퓨팅 사고력 우리 에피소드를 다뤘었는데 뭐 코딩 교육 뭐 이런 거 많은데 컴퓨터 과학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에 최근에 컴퓨터 과학 교육으로 많이 바꿔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저는 그 펀딩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연구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한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학원생, 그러니까 박사과정생이 졸업하고 나서 정말 연구라는 커리어를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정말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런 펀딩 받는 구조가 너무 힘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뭐 연구재단이라던가 그런 데 의존을 해야 되고 그렇게 거기서 뭔가를 받기에는 정말 대학에 소속되지 않으면 뭔가를 받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미국과 한국의 이런 차이가 좀 다른 그런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학계의 문화를 다르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굉장히 좀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국도 최근에 기업들이 이런 대학이랑 같이 해서 이런 펀딩을 하는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것도 이제 막 진짜 열심히 막 뛰는 그런 교수님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것들 많이 유치하시기는 하는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도 최근에 대학 펀딩 제도들을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펀딩이 있어야 대학원생을 뽑고 맞아요. 대학원생이 또 일을 해야 또 펀딩을 또 새로 받을 수 있고 이런 구조가 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뭐 이런 네. 갑자기 소망을 새해 소망처럼 맞습니다. 그 약간 저는 이제 또 다른 얘기로 넘어가기는 하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미국 특히나 뉴욕에서 공부를 하면 사실 그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진짜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유학생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 국적이 얼마나 다양한지도 좀 궁금하고 그런 얘기도 좀 듣고 싶습니다. 한 개만 더 얹어서 제 생각에 한국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할 만한 게 그걸 것 같아요. 의사소통.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거에 얼만큼의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영어를 잘해야지 외국 특히 그것도 뉴욕은 진짜 말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뉴욕에서의 그 생활이 원활한지 이런 거 궁금할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게 유학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한테도 제일 장벽이죠. 먼저 첫 번째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이건 저의 일반화를 거친 결론인데 학계 안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더 말을 천천히 하시고 또 더 착하세요. 그러니까 외국인에게 아무래도 교수님들이나 학교에 있는 분들은 외국인들을 대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제가 느낀 건데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슈퍼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정말 그냥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냥 지역 주민과 얘기를 하는 거랑 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생각입니다. 일단 그렇고 의사소통은 저는 해외 거주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대신에 해외 여행 경험은 되게 많았는데 거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저도 가기 전에 걱정을 되게 많이 했고 저도 또 한국에서 되게 그냥 착실하게 교육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스피킹보다는 이제 읽고 시험 쓰는 문제 풀고 시험 문제 풀고 막 이렇게 문법 네, 문법 외우고 또 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 말이 정말 빠르세요. 그리고 흥분하시면 더 빨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교수님 말을 일단 알아듣는 게 저는 가장 힘들었어요. 근데 이게 적응을 하다 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용어를 같이 나누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또 적응이 된 부분들이 있고 또 제가 사실 대학원생들은 공감을 하실 텐데 생활 반경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늘 다니는 곳을 다니고 의사소통 하는 사람과 하다 보니까 필요한 데는 다
편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적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고 본인이 열심히 하고자 하고 노력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까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자기의 목표를 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것 같은데 저는 아무래도 늦게 유학을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크고 나서 뭐라고요? 물론 그러니까 제 나이가 아니야 오해하고 눈 크게 떴잖아 나 지금. 나도 오해했어. 나도 제 연령과 별개로 놀랐네. 제 연령과 별개로 제가 만약에 뭐 초등학생 때 유학을 갔다거나 아니면 더 어린 나이에 미국 생활을 시작했다면 영어를 더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당연히 지금으로선 네이티브로까지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스트레스는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제가 눈이 크게 뜬 이유는 뭐냐면 사실 지금 박사 과정으로는 굉장히 어린 나이인 맞아요. 편인데 그 얘기를 해서 좀 오해를 하고 눈을 저도. 크게 떴는데 네. 이제 원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네요.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말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석사까지를 전부 다 한국에서 하고 간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박사만 딱 미국에서 하는 거니까 되게 늦게 간 편으로 볼 수도 있죠. 지금 박사과정 치고는 어린 편이지만.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질문하셨던 것 중에 이제 얼마나 외국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또 어떤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를 궁금해하셨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석사 프로그램이 굉장히 커요. 아무래도 뉴욕에 테크 관련 회사들도 많고 또 교육 관련 회사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미국에 있는 박사과정 프로그램들에 비해 석사과정이 이렇게 큰 프로그램이 사실 없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석사생이 박사생보다 한 적어도 4-5배는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정말 국적이 다양해요. 일반화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근데 한 가지 할 수 있는 건 중국 학생들은 어느 해에나 많아요. 네, 중국 학생들 중에서도 뭐 학부부터 미국에서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차이니즈 아메리칸도 되게 많고 그래서 좀 비율은 되게 다양한 것 같고 한국인도 박사과정에는 일단 한 명도 없고요. 석사과정에는 제가 한 2-3분 정도 지금 3년 동안 만난 것 같아요, 총.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게 많지는 않고 네, 그리고 또 되게 다양해요. 뭐 칠레, 에콰도르, 그리스, 뭐 이집트, 뭐 영국, 그러니까 일단 다른 국가들은 정말 많고요. 그리고 미국인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네 그냥 인종이나 뭐 국가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고, 또 문화나 종교 같은 경우도 뭐 종교도 되게 저희 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서 저희 연구실에도 있고 그래서 딱 그 2시인가가 되면 기도 시간을 드려야 돼서 그런 공간도 저희가 따로 마련을 해놨고 네 저희 지도 교수님 되게 쿨하게 그냥 연구실 키를 주세요. 교수님 오피스 키를 주시고 여기서 하라고 네 그럴 정도로 그냥 학교에 정말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점점 이제 유학 가고 싶은 그 대학생들을 위한 질문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스피킹 같은 건 어떻게든 부딪히면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대학원생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가 라이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스피킹 실력을 높이는 거와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 같아요. 좀 그런 데서의 뭐 어려움을 느꼈다거나 난 이렇게 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라이팅 정말 중요하고 정말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건 한국어로 글을 쓰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영어로 글 쓰는 게 구조가 정말 달라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가끔씩 처음에 말씀 많이 하셨던 게 이게 안 보인다고, 알맹이가 안 보인다고? 너가 써놓은 말이 다 뭔지는 알겠는데 이 단어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한국어는 아무래도 설명을 길게 물론 한국어도 짧게 잘 쓰는 방법들이 있지만 영어 글쓰기가 정말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이제 바꾸는데 많이 애를 먹었고 저는 근데 운이 좋게도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글을 정말 잘 쓰시고 제자들 라이팅 실력을 높이는 데에 정말 많은 시간을 쏟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장 정도, 뭐 2장 정도를 써가면 교수님과 정말 같이 앉아서 모니터를 보면서 한 글자 한 글자 다 고치는 과정을 처음 1년 동안 했어요. 내 글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이 단어는 어떻게 바뀔 수가 있고 이런 구조가 어떻게 알맹이가 있게
바뀔 수 있는지를 되게 많이 옆에서 보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그걸 친절하게 다 알려주신 케이스고 한국 학생들도 오해를 하는 게 라이팅이 나만 이렇게 못 쓰는 거겠지. 미국 애들은 그냥 알아서 잘 쓰겠지인데 사실 글을 쓴다는 게 사고력의 힘이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정말 잘 드러나는 게 글이기 때문에 라이팅 클래스가 되게 많아요. 아예 수업으로 라이팅 클래스가 많아서 미국 애들도 정말 열심히 듣고 지금 저희가 보면 되게 웃을 만한 그런 컴마 뭐 위치, 후 이런 저희가 한국에서 배운 그런 것들을 똑같이 배울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고 생각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사실 글 쓰는 게 딴 게 아니라 한국어도 똑같은데 얼마나 사고를 잘하고 얼마나 간결하게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한국인이어도 다 글을 잘 쓰지 않는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라고 더 잘 쓰고 뭐 네이티브가 아니라고 더 못 쓰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사고력이 탄탄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인 것 같고 진짜 그거는 한국에서 공부하는 저희들한테도 되게 와닿는 얘기네요. 사실 저희도 박사과정 동안에 글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많이 학습하고 배우잖아요. 논문도 막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교수님들이 보시면서 글쓰기 연습을 계속 시키게 하는 교수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이 거의 뭐 비슷한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사실 진짜 저도 그런 교수님들을 계속 만나왔다는 사실이 지금 되게 되돌아보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정말 그런 교수님을 만났다는 거는 정말 행운인 정말 것 같아요. 네, 큰 행운. 진짜. 그리고 우리 똑쟁이 연지 그런 교수님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는 게 또 부럽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좀 남겨뒀는데 요거는 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좀 깊게 풀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에피소드는 요 정도로 제가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교육계의 최신 트렌드를 스피디하게 알려드리는 미래교육 인사이트. 우리 다음에도 미인할까요? 구독 미 하트 미. 팔로우 미. 네, 많은 후기 부탁드립니다.